다음 이제 물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식당에서는 재료값이 올라서 부득이하게 값을 올린다고 이런 안내문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재료값은 왜 오르는 걸까요? 네. 이거는 원인이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오르는 것이고요. 다른 원인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1세기 이후로 가장 어이가 없고 가장 실패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에 임금을 16.4%로 올렸고 2019년에 10.9%로 올렸어요. 2년 사이에 27.3%의 소득이 올랐는데 원자재라는 건 곡물을 캐던가 혹은 뭐 농작물을 캐던가 이런 게 다 원자재 아닙니까? 나무를 베던가 이런 것이 다 인간이 하는 것인데 인건비를 올려버리니까 원자재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항상 힘들었던 IMF 시기나 혹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뭐 혹은 코로나 시기나 그때도 살기는 다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물가가 이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방증은 IMF나 코로나 시기 때 공무원들은 힘들지 않았어요. 공무원이나 군무원들은 월급이 정확히 나누니까 힘들지 않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힘들었을 뿐이죠. 근데 지금 공무원들조차 지금 살기 힘들다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나서 3, 4년 안에 물가가 폭등한 것이고요. 이거는 코로나, 기후위기, 무슨 미국 경제위기 이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물가 상승은 무조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약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5년, 10년, 15년 집권을 계속했다. 소득을 올렸죠. 물가가 올랐습니다. 야, 물가가 올렸으니 소득을 더 올리자. 소득을 또 올렸죠. 야, 물가를 또 올라가죠. 야, 소득을 더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무슨 10만 원, 뭐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보여지고요. 유정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뭐 이따가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했지만은 불과 1년 만에 시행도 못하고 이제 좌절을 했고요. 또 이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그 경제수석이 1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도입조차도 하지 못한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고물가나 인플레가 있었다. 뭐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고물가 고금리의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제 농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기후위기 원인이죠. 사과 한 덩어리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0,000원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잦은 비가 많이 왔고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그 사과 농가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과 가격이 일시적으로 10,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제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죠. 고유가 이제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겨울에 피해를 입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금리 문제인데요. 금리가 역시 이런 부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본 개인적인 견해로는 금리를 그래도 금리나 환율을 그런 대로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그 불안한 요인이 얼마 전에 2년 전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빚 2,300여 원을 2,050억인가요? 네, 우리 김진태 지사께서 과감하게 데폴트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PF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이 파장이 지금도 대형 건설사들의 이 재무 구조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그룹 내에 다른 계열사들 돈을 긁어 모아 가지고 롯데건설의 이 유동성 위기를 틀어막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고금리
시기에 그리고 이 부동산이 굉장히 과거처럼 그 저금리 시대에 돈이 풀려가지고 유동성이 높아져서 이제 이게 언제 폭발할까 이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좀 무책임하고 이런 디폴트 선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파이낸싱 대출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이게 연쇄 효과를 일려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 이런 그 정책적 부실들이 사실 고물가 고금리를 지금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 건전성이 그나마 그래도 좋아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래도 장사가 잘 돼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상 대책을 세워가지고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불안을 덜어주시고 기업 활동하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셔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 논리적 오류가 몇 가지 있어서 반박을 할고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있죠. 이따 최저임금도 얘기하겠지만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거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3%로 올린 거예요. 30%를 올렸습니다.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후위기가 일부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기후위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까 기후위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더운 나라는 과일 가격이 엄청 싸요. 날씨가 더운 나라에 가면 우리 만 원 한 장에 뭐 귤 이만큼 주고 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는 약간 소극적인 원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명확한 원인은 소득 주도 성장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 저도 소득 주도 성장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 반대합니다. 여기는 뭐 국감장이 아니고 네. 예 아니오로 저기 물어보시는 알겠습니다. 네. 그럴 자리는 아니라고 예. 보고 저는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원인은 그러니까 자영업 우리나라 노동 시장과 자영업 구조에 대한 면밀한 그러니까 어떤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선언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이제 이제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결정을 하면서 사실 뭐 편의점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 그 시급에 영향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어렵게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본 정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즉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이 정책의 기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농산물 가격의 인상은 결국은 이런 이제 기후 위기나 전쟁과 같은 우리나라의 외적인 조건 그런 것에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이제 강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강대규 변호사께서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워낙 그 열띠게 토론을 해주셔서 저희 시청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